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절규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한 가족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먼 나라에서 겪고 있을지 모를 위험. 오늘은 실제로 일어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가, 조카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봄,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민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 이것은 물론 가명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올해 29살 민수는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떨어지고 면접을 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민망했고 그렇다고 계속 백수로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민수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야, 나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IT 회사에서 한국인 직원 뽑는데 급여도 괜찮고 숙식도 제공된대. 관심 있어? 캄보디아. 민수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앙코르와트? 동남아시아?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추천하는 거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나 같은 사람도 뽑아줄까? 당연하지. 한국말 하는 직원이 필요하대. 월급도 300만 원 이상이고 숙소도 회사에서 제공해준대. 300만 원. 한국에서 백수로 지내던 민수에게는 꿈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민수는 서둘러 이력서를 보냈고 불과 일주일 만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합격한 것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민수는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국 전날 민수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캄보디아에서 일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캄보디아? 거기가 어딘데? 왜 그렇게 먼 데를 가려고 하니? 친구 소개로 좋은 회사 구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잖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매일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민수는 캐리어 하나와 백팩 하나만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아들아,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민수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평화로운 이별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비행기는 약 6시간을 날아 푸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처음 밟아보는 캄보디아의 땅이 낯설면서도 새로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민수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 씨죠? 반갑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나온 김 과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과장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짐 이거 하나예요? 가볍게 오셨네요. 차 대기하고 있으니 가시죠. 민수는 김 과장을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벤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현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푸놈펜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가 가득한 도로, 높지 않은 건물들, 그리고 점점 한적해지는 거리. 회사가 좀 외곽에 있어요. 조용한 곳이 업무 집중하기 좋다고 해서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약 40분을 달려 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3층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들어가시죠. 건물 입구에는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좁은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민수 씨 숙소예요. 짐 정리하시고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서류 작성할 게 있어요.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왜 창문에 철창이 있지? 민수는 의아했지만 혹시 방범용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짐을 풀고 사무실로 가자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계약서예요. 서명하시고요. 그리고 여권 좀 주세요. 여권요? 왜 여권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보관하는 게 규정이에요. 비자 연장이나 업무상 필요할 때가 있어서요. 걱정 마세요. 다 돌려드립니다. 민수는 뭔가 찝찝했지만 거절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권을 넘기는 순간 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자유를 넘겨준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회사도 괜찮고 숙소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아들아. 몸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라. 네, 엄마 사랑해요. 이것이 민수가 자유롭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강제로 기상. 일어나. 오늘부터 교육 시작이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국인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한국인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오늘부터 제대로 된 교육 들어간다. 열심히 안 하는 놈은 가만 안 둔다. 관리자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옆에 앉은 청년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원래 이런 데예요?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형, 여기 진짜 이상한 곳이에요.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너희 뭐 수군거리는 거야? 조용히 못해. 두 사람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IT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중국 기업 직원이야. 한국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거야. 민수는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투자인가요? 가상화폐 투자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스크립트대로만 하면 돼. 스크립트를 받아 읽어보니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보이스피싱 대본이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관리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사기?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이게 사기로 보여? 아니, 그게 저는 IT 업무를 하러 온 건데. 닥쳐. 여기 온 이상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알았어?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은 정상적인 회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민수가 캄보디아에 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민수는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강제 기상, 밤 11시까지 보이스피싱 교육과 실습. 휴대폰은 모두 압수당했고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복도와 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감시를 받았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재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재훈은 민수보다 먼저 약 2주 전에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여기서 어떻게든 탈출해야 해요. 재훈이 절박하게 속삭였습니다. 탈출? 어떻게? 여권도 없고 문도 잠겨 있는데. 저번 주에 탈출 시도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진짜요? 그 형은 어떻게 됐어요?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잡혔어요. 그리고 지하실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날 그 형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형은 지금 어디 있어요? 며칠 후에 사라졌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팔려갔거나.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불법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착취하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일째였습니다. 여보, 민수한테 연락이 안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카카오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아요. 이건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민수의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를 소개해준 그 대학 동기에게요. 민수 친구분이시죠? 민수가 지금 거기서 잘 지내고 있나요? 전화를 받은 친구는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민수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이상하게 회사에서도 민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친구분은 같은 회사 아니에요? 아, 사실 저는 민수를 소개만 해준 거고, 저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럼 민수가 어느 회사에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정확한 주소는 저도 몰라요. 중개업체를 통해서 연결해 준 거라.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민수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밖으로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관리자들이 회의를 하러 나간 틈을 타서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엄마한테 연락할 수 있다면. 민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민수는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너 죽고 싶어? 감히 몰래 전화를 하려고 해? 김 과장은 민수에게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너 같은 놈이 한 번은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김 과장은 민수를 끌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수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리자 어두컴컴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2명의 청년이 결박당한 채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정신 차려봐. 다시 도망치려고 하면 그땐 진짜 살아서 못 나간다. 쾅! 문이 닫히고 민수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댄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두꺼운 벽에 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위층으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어? 앞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치는 일 없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는 일. 민수는 매번 전화를 걸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또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고객님께 특별한 투자 기회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옆에서 민수를 지켜보며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해. 떨지 말고.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스크립트를 읽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60대 노인이었습니다. 네, 투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고객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민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어요. 어머니는 다급하게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나요? 일주일 전부터요. 처음엔 일하느라 바쁜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에요. 분명 무슨 일이 있어요. 해외에서의 실종 사건은 현지 경찰과 협조해야 합니다. 일단 외교부에 연락하시고. 어머니는 그 길로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영사콜센터 직원은 신상 정보를 받고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연락 좀 해줘. 어머니는 민수의 방에 들어가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민수의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귀하의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불법 감금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곧이어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다가 탈출했습니다. 빨리 구조 요청하세요. 늦으면 아들분이 다른 곳으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민수 소식이에요. 민수가 갇혀 있대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서 온 연락이에요? 모르는 번호인데 민수를 구해야 해요. 빨리. 부부는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온 문자 내용을 보여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경찰은 이번에는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와 캄보디아 대사관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수를 구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민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보이스피싱 전화, 폭언, 협박. 이제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직의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너희 중에 몇 명은 다른 곳으로 보낼 거야. 다른 곳이요? 미얀마 거기도 우리 조직이 있어.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도 힘든데 더 먼 곳으로 팔려간다니. 이대로 끝나는 건가? 민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던 어머니. 엄마 죄송해요. 효도도 못하고.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 대사관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수색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프놈펜 외곽, 포센체이 지역의 주택가.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었고 해당 지역에는 비슷한 건물이 여러 채 있었습니다. 대사관 영사는 캄보디아 경찰 책임자와 긴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최근 수상한 활동이 목격된 건물들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장 없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국민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캄보디아 정부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매시간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찾았어요?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아직 수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요? 지금 우리 아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도 회사를 쉬고 집에서 소식만 기다렸습니다. 부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방은 그대로 두고 매일 청소만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깨끗한 방에서 쉬게 해줘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수색팀은 포센체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 빈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건물, 그곳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회사였습니다. 나흘째 수색팀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지역이 맞는 건가?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해 봅시다. 그때 현지 주민 한 명이 제보를 했습니다. 저기 저 집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에는 비명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수색팀은 즉시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 높은 담장, 그리고 여러 대의 CCTV. 저곳입니다. 경찰 책임자가 지시했습니다. 진입 준비. 경찰 10여 명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다. 문 열어.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 부수고 들어가. 쾅! 경찰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당황한 표정의 한국인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경찰이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관리자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2층, 3층도 수색해. 경찰들이 건물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고 각 방마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공포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조됐어요? 진짜 구조된 거예요?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경찰은 그들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총 12명의 한국인 청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 끝방에서 민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얼굴은 멍으로 가득했고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기 부상자 있습니다. 빨리 구급차. 경찰이 급히 외쳤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수를 포함한 중상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나머지 청년들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즉시 민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진짜요. 민수를.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상이요? 얼마나 다친 거예요? 정확한 상태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든 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캄보디아 병원에서 민수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몸 곳곳에 폭행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왼쪽 눈 주변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민수는 병실에 누워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수 씨 여기는 병원이고 경찰이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안심시켰지만
민수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체포됐어요. 진짜요? 전부 다요? 네, 전부 체포됐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대사관 직원은 민수와 긴 면담을 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이야기하기 힘드시겠지만 나중에 사건 조사를 위해 진술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속아서 캄보디아에 왔는지, 도착 후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일, 보이스피싱을 강요당하고 거부하면 폭행을 당한 일, 탈출을 시도했다가 지하실에 갇힌 일,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민수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어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민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은 자신을 돌보는 게 먼저입니다. 치료를 잘 받고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캄보디아 경찰은 조직 관리자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총 8명.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주범인 김 과장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을 시킨 거예요. 저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누가 있는데? 중국에 큰 조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단이에요. 경찰은 더 큰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는 국제범죄 네트워크였습니다. 한국인 청년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범죄에 이용하는 거대한 조직,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 지부가 있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입니다. 캄보디아 경찰 책임자가 한국 대사관에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조한 12명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동남아시아 각국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조된 청년들은 하나둘씩 한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일주일간의 치료 후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악몽만 남았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도착 게이트로 나오자 어머니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우리 아들. 엄마.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들. 아빠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야, 무사히 돌아온 게 다행이야. 세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쳐다봤지만 가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익숙한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뒷좌석에서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몸의 상처는 아물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수가 한국에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민수는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의 상처는 대부분 나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안 돼. 때리지 마. 살려줘.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는 민수. 어머니는 황급히 민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꿈이야, 꿈. 민수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그 꿈을 꿨어요. 괜찮아. 아들 이제 안전해. 엄마가 여기 있어. 어머니는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는 갑자기 공황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쪽을 향해 있었고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앞에는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장을 보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캄보디아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어머니가 민수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또. 괜찮아. 집에 가자. 어머니는 장을 포기하고 민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서 민수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엄마, 저 그냥 집에 있을게요. 아들아, 병원 가야지. 정신과 선생님이 상담해 주신대. 싫어요. 저 괜찮아요. 민수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민수를 진단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가 겪은 일은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은 모두 PTSD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럼 나을 수 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민수는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민수 씨, 그 기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함께 하나씩 해봅시다. 천천히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민수가 겪은 사건은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된 한국 청년 12명 구조. 뉴스가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댓글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아이도 해외 취업 간다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달랐습니다. 왜 그런 수상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조금만 조심했으면 안 당했을 텐데. 이런 댓글들을 본 민수는 더욱 자책했습니다. 엄마, 사람들 말이 맞아요. 제가 멍청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악몽의 빈도도 줄어들고 공황 발작도 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의 민수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아들은 변했어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밝고 활발했는데 이제는 항상 조심스럽고 불안해해요. 그래도 살아서 돌아온 게 어디예요? 천천히 나아지겠죠. 그래야 할 텐데. 민수는 취업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에 가면 이력서의 공백 기간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6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그 기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편견이 걱정되었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었나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접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또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수는 다시 좌절했습니다. 엄마,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망가졌어요. 민수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청년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함께 구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임에서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저도 아직 악몽을 꿔요. 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잘 못 나가요. 저는 아직도 치료받고 있어요.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나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니까 조금 힘이 나요. 우리 서로 도우며 이겨냅시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은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재 민수는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완전히 나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힘든 날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줍니다. 아들아, 오늘 회사 어땠어? 괜찮았어요. 엄마 동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행이다. 밥 먹자. 평범한 일상. 민수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 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요. 사람들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구나. 엄마가 응원할게.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요. 저는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았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민수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분들이 자녀들에게 주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해외 취업 조심해라. 요즘 사기가 많대. 엄마 알아요. 조심할게요. 이렇게 민수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동남아시아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한 한국인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감금되고 착취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수처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떠난 청년들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기회를 잡으려 했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해외 취업 제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여권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외부 연락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직원을 감금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함께 정보를 찾아보고 회사를 검증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게 두지 말고 가족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혹시 지인 중에 해외에서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는 운이 좋았습니다. 가족이 포기하지 않았고 정부가 신속히 대응했고 결국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수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자녀나 손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경각심을 가져 주십시오. 민수 어머니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아들은 변했어요. 웃음도 줄었고 항상 불안해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 어머니의 말처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돈도 좋은 직장도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가, 조카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해자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민수처럼 아직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하루빨리 평온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